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라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려고 금융위원회에 꾸준히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의혹을 직접 공개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 국조 이후에는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특검이 법원에 다시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이 자체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죄가 더 추가가 됐죠. 모두 5가지 제목이죠. 그러니까 뇌물 공여,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또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죄,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동안의 특검이 아마 이 수사 보완을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의 그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추가 자료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그 안종범의 수첩 39건, 그 속에 이제 이 금융지주회사 부분,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드는 부분에 관한 그런 증거 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5가지라면 그동안 있었던 수사 불충분의 이유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원이 기각한 것,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법원의 이제 그 잣대로 봤을 때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특검이 보강을 해서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원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좀 다르게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법원이 1차 영장을 기각할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주거 및 생활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돼서 빈축을 산 바 있는데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리고 그 주거 불안 등의 이유로 구속 사유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1차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삼성 SDI가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의 주식을 1,000만 주를 파느냐 500만 주를 파느냐의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000만 주를 파는 것이 맞느냐, 500만 주를 파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논란보다는요. 여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느냐, 청와대가 관여를 했느냐, 이것이 뇌물 어떤 대가성이었던 것이냐, 이제 이런 어떤 뇌물죄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재산의 국외 도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삼성에서 그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송금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당국에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재산 도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아마 삼성에서 반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블라드미르라는 새로운 말이 등장을 하는 점인데요. 이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2016년 9월이면은 작년 가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최순실 씨 문제가 언론에 노출됐을 때인데 이 노출된 이후에 독일에 가서 그동안에 그 말을 덴마크의 이제 그 말 중개상한테 이것을 주고 블라드미르를 새로 이제 구입을 하면서 그 비밀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제 이 부분이 새로 드러난 이제 그런 어떤 것 중에 중요한 하나의 단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동안에 삼성이 주장해왔던 우리가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네. 사후에 뭐 우리가 대가성으로 뭘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 논리도 제가 보기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진경준 부장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다 사후 뇌물죄로 다 구속이 된 상황이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한 삼성의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 측에서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 논리를 피는 것이 상당히 좀 궁색해 보인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딱 떨어지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 측이 반발을 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네. 주셨습니다. 그 국외도피 재산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그 최순실 씨 이 모녀에 관련된 것인데 독일의 그 페이퍼 컴퍼니 코레스포츠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중에 78억 원을 일종의 선납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78억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국에 신고를 안 한 거죠. 네. 이 자체로 삼성과 최순실 동시에 다 걸릴 수 있는 뇌물죄가 형성되는 것이죠. 수수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2016년 2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 대한 안종범 수석의 그 메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수첩.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융지주회사 부분도 있고 이런 정유라 씨 지원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삼성과 청와대가 수직적인 분업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안종범 수석하고 장충기 사장 뭐 김종 차관하고 박상진 사장 이게 무슨 뭐 파트너 관계도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수직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 구도 사실상 삼성의 그 3세 승계 구도를 안착시키려고 했었던 거다. 여기에서 삼성이 최 시모녀에게 일종의 이제 방해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분할해서 돈을 보냈다는 건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는 꾸준히 이제 삼성은 이미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저 사람을 들으면 자신들이 몇십 년 동안 그 가슴앓이를 하던 후계 구도에 관한 부분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수직적인 분업 관계가 이루어졌고요. 이 수직적인 분업 관계는 단순히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재벌 기업들과도 이런 식의 형태의 그 재단 기부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벌 회장을 직접 상대를 하고 그 안종범 수석은 그 밑에 있는 실무사장을 이제 이렇게 상대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일이 꾸며져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같은 경우도 정몽구 회장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 안종범 수석이 배석을 했고 또 그 당시에 현대의 실무 사장이 배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대에서 문제가 됐던 그 정유라 씨 친구,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친구의 부모님이 한다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청탁을 그 안종범 수석이 현대의 실무사장에게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분업 관계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기업들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 청와대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가 재벌 기업들을 전부 이렇게 수직적 분업 관계를 맺으면서 민원을 전부 해결해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그 정경유착의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 그렇습니다. 드러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뭐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을 정도의 네, 예. 그러니까 상상 우리가 설마 했던 이야기들이 다 사실로 이제 확인되니까 예. 굉장히 정말 좀 당황하게 되죠, 오히려 네, 국민이. 네, 예. 네, 네. 자, 무엇보다 그 청와대가 그 공정거래위원회 정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그 대한민국의 대표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를 해서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삼성의 최대 현안이 이 후계 구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대표되는데 네. 이것이 금융과 산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금산분리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예. 그 이 금융업과 이제 산업 그 제조업을 갖다가 하나의 그 판바구니에 섞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왔는데 네. 삼성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렇게 이제 커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이재용 회장한테 한꺼번에 넘겨주느냐, 그것도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삼성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경제부 기자 시절인 1990년대 초부터 이 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BW 전환 사채라고 해서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네.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제도를 이제 악용을 해갖고 세금을 안 내고 일단 1차적인 그 재산을 이제 승계를 했고요. 예.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아들한테 물려주면은 이것이 세금을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 세금을 안 내고 이거를 이제 넘겨주는 방법들을 궁리를 하는 거죠. 삼성 그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로드맵이 돼 있었고 네. 이 로드맵을 이제 중간중간 실행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장애물을 만난 거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네. 이제 그 삼성이 이학수 네. 부회장을 등장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그때 같이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법안들의 대부분 다 이런 이재용의 후계 구도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었고요. 예. 법안을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다 날치기 통과를 시켜놓고 박근혜 대통령에 와서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총선 때 그 박근혜 정권이 예상한 대로 한나라당이 180석 되지 못한 상태가 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지금 일이 이렇게 이제 틀어져 버린 거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은 삼성이 약 30년간 어떤 로드맵을 그리면서 해왔던 그런 일이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이병철 회장의 회사가 아들에게 이건희 회장한테 넘겨지면 당연히 주식이 50%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네. 그 지분 구조가 50%로 줄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겨주면 다시 또 이것이 또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25%로 주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소유 구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선대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장악하는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재벌들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모아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경제가 투명성에 있어서 계속 뒤처지고 부패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의원님 정말 15분 동안 딱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의 후계구도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30년 로드맵. 이것이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대 회장부터 해서 이재용,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야말로 오너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들이 자행이 되어 왔었지만 그 선대 회장도 그리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전부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약 재산 15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예. 이 사람이 낸 세금이 1%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조 원의 10%면 얼마입니까? 예. 네, 1조 5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단 1%, 1,500억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조의 1%가 1,500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까지 낸 모든 세금을 다 합쳐도 네. 제가 보기에는 3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3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 1%의 세금도 지금 내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불려왔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말씀 사실 이게 오뚜기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오뚜기는 네. 1,800억 정도 세금을 그 상속세, 증여세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300억도 제대로 내지 않고 15조 원이나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이 만약에 또 기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는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기각을 못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삼성이 30년 로드맵을 그리는 만큼 또 공들여온 데가 이 사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를 30년 동안 계속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이재용 재판에 관련되는 그 변호사들의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네.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네. 이번에 이 부분은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끝내줘야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고 불이하게 세금 안 내면서 또 네. 그 삼성 권력을 쥐려고 하지 못하게 되는 좀 근절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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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 회사로 만들려고 금융위원회에도 꾸준히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로비를 해왔을까요? 지금 삼성의 이제 그 로드맵은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이것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만들면서 이제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삼성생명을 하나의 이제 그 한쪽은 홀딩 컴퍼니로 만들고 네. 한쪽은 이제 보험 업무만 하는 회사로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그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들에 대한 준비금입니다. 아, 근데 보험 이 준비금, 네, 이 준비금이 이제 약 한 3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조의 그 준비금을 홀딩 컴퍼니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당연히 거절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이 거절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계속 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가 즉각적으로 사실 무근이고 삼성이 금융지주 회사 신청서를 낸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연히 신청서는 아직 안 냈죠. 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건 이미
삼성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완성됐을 때 신청서를 내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낼 수 없었던 것이고 지금 단계는 지금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바를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금융위원회가 2016년 초에 이것을 네. 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2016년 총선 때 네. 한나라당이 180석이 되면 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된 그 새누리당이 180석의 네. 의석이 있었다면 그렇게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삼성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지금 말씀 주신 바가 실현됐을 가능성도 이런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찌됐든 큰 틀에서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특히 이제 삼성의 그 잘못된 불법 행위들을 전부 그 조사해서 특검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특검이 삼성만 수사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른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 기업들도 전부 이렇게 수직적 관계를 맺어서 분할 수직적 관계를 맺어서 재벌들을 어떤 민원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단서, 뭐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기 선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에? 저는 롯데하고 SK는 추가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특검이 이제 그런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2월 28일로 특검이 이제 종료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검찰에서 과거에 이제 이 롯데와 SK 부분을 수사를 먼저 했고 삼성을 뒤늦게 수사를 하고 삼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찰에서 이 부분에서 수사에 관한 어떤 수사만 해놓고 수사를 종결하거나 이러지 않고 특검으로 자료만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특검이 삼성 수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의 지금 수사 기한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연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연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을 많이 했고요. 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부분과 관련된 수사도 지금 특검이 뭐 거의 손을 못 댄 걸로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연장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법에 따라서 25일 특검이 요청할 수 있고 28일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황 총리가 예컨대 28일 날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그 안을 23일 날 사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제가 그거는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23일에 통과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검이 이렇게 중간에 잠시 중지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23일 날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을지는 제가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모두 권한을 황교안 총리 사인 하나로 결정하도록 한 문제는 없을까요? 글쎄요, 특검법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 100일을 하기로 했었던 수사가 70일에서 막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것도 그리고 또 2014년 문건과 관련된 것도 나머지 재벌 대기업 수사도 좀 어렵게 된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이 이번에 재벌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로 뇌물죄 수사는 안
한다는 입장이 좀 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다는 건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거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검이 어떤 그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그 3월 초에 탄핵 심판 결정이 유력하다. 이런 그 분석 기사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그 이른바 뭐 보수 집회라고 할 수 있죠. 태극기 집회로 명명되는 그 탄핵 기각 집회에 여러 그 김문수 전 지사 등 여러 정치인들, 특히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기각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탄핵이 3월 9일에서 3월 13일 사이에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탄핵 기각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희망사항일 뿐이다. 기각할 네. 가능성은 네. 없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기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기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네.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면 기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셨으니까 인용될 가능성을 보고 조기 대선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그 대선의 경선 구도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48%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1위, 2위 싸움이 치열해질 거다. 그리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당히 경선에서 그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의 역동성을 좀 더 크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안희정 지사의 선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 선전하지 않고 어떤 한 특정인이 독주를 하게 되면은 그 경선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의 선전이 갖고 오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는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표를 얼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안희정 지사의 선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은 다 가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희정 지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그 구속영장이 처음 기각됐을 당시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네.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안희정 지사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관심 있게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 무턱에서 멈칫하고 지금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나 공정한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네. 지금 재벌 개혁 문제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화두로 다가오는 이유가 재벌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네.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너무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벌의 2세, 3세들이 세금 내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그냥 송두리째 네. 다 그냥 받으려 한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단한 국민들의 분노 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문제 이것은 다음번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촛불 민심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진행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 촛불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뭐 경선은 치열해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는 정책 의제 그리고 대안 어떠한 정권 교체가 될 것이냐. 네. 그 컨텐츠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핵심 쟁점이 대선의 핵심 쟁점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선의 핵심 쟁점은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제가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안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에서 네. 그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출마 안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요새 좀 많이 받는데요. 네. 저에게 이제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중에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쭉 해왔으니까, 네. 이제 이런 어떤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좀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시는 분 있고요. 네. 또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너무 실망을 줘서 맞습니다. 그 여성들의 당당함에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여성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과연 내가 지금 출마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여성 정치인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뭐 대한민국에 앞으로 100년간 여성 대통령은 없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 박근혜 대통령을 네. 보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성 대통령의 최후를 보려면 한국의 대통령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한국의 수많은 그 여성들에게 열패감을 준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새로운 여성 정치인의 상을 비전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벌써 2월입니다. 이제 설날도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정월 대보름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유년을 맞아서 정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늘 희망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